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희망과 그 희망을 무너뜨리려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문 뒤에 숨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는 커튼을 걷어 맑은 햇살 한 줌이 방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햇살마저도 이곳에 가슴 시린 정적에 닿으면 온기를 잃는 듯합니다. 남편 민준 씨의 방은 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던 그날 그대로입니다. 건축 서적들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고 남편이 가장 아끼던 셔츠는 옷장 안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리다 만 설계도면이 얇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먼지를 닦아내 보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기억의 재처럼 다시 내려앉습니다. 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 놓인 의료용 침대 위 마치 한 점의 조각상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오르내리는 가슴. 하지만 그의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습니다. 제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7년간의 식물인간 생활, 7년간 저는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 홀로 말을 걸고 희망을 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몸을 돌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딸 하은이가 어제 학교에서 칭찬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네 길을 넓히느라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고 남편은 침묵합니다. 그의 침묵은 제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가장 거대한 벽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닥치기 전 저는 꿈 많은 건축가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같은 건설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저는 설계사였죠. 우리는 함께 수많은 집을 설계하며 햇살 가득한 우리만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열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컴퓨터 속 설계 도면들은 낡아갔고 아이디어는 무뎌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매일같이 정장을 차려입고 의례적인 미소를 짓고 정해진 대본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와 다시 남편을 돌보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고단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직업이 뼛속까지 스며든 탓인지 여사님은 늘 독단적이고 가혹하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민준 씨는 여사님의 자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자 그 슬픔은 형태없는 원망으로 변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애군을 몰고 와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셨죠. 여사님은 민준 씨 앞으로 나온 거액의 보험금을 전부 관리하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딸이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요. 매달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주시며 보란듯이 한 푼 한 푼 셈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들어두었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엌의 사람은 셋뿐이지만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했습니다. 이제 막 7살이 된 딸 하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민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석 달 전에 저희에게 와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하은이의 존재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박 여사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 요즘 날씨가 더워서 민준 씨 방에 에어컨을 점심때 잠깐씩 틀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사님은 코웃음을 치더니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는 하은이를 훑었습니다. 먹는 것 좀 봐. 칠칠 맞게 애비랑은 하나도 안 닮았어. 지난 7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편견이지만 저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는 아직 어리고 또 딸이잖아요. 아빠랑 어떻게 판박이처럼 닮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여사님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애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하은이는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맑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착하지. 얼른 먹고 방에 가서 책 읽을까? 아이에게 억지로 몇 숟갈 더 먹인 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뒷정리를 하러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어둡고 서늘한 마당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마음속에 결코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표출하는 방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이 가정의 마지막 조각마저 찢어지지 않게 하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민준 씨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을 정리할 때마다 운명의 그날에 대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7년 전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총괄하던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났다는 것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가장 높은 층의 비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비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민준 씨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몸을 돌려 젊은 인부 한 명을 위험 지역 밖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 인부는 무사했지만 민준 씨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생명을 구했지만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을 비극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은 제 유능하고 활기찼던 남편을 앗아가고 영혼 없는 육신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용감함과 선량함은 제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부부의 서류함에서 우연히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 서류였습니다.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어느 화창한 날 종합검진을 받다가 의사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유해한 작업 환경 때문에 나중에 정자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늘 만약을 대비하는 성격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자 냉동 보관해둘까? 나중에 우리 집 축구팀을 위한 예비 계획이라고 생각하자. 그때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며 남편을 놀렸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며 환하게 웃던 남편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행복을 위한 보험이야. 서류 뭉치 안에는 혹시라도 남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
제가 정자 샘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동의서도 있었습니다. 그 보험이 이제와 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난 7년간 저는 수없이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갖는 것, 민준 씨의 피를 이어받은 또 다른 생명이 어쩌면 기적이 되어 무의식의 세계에 갇힌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 줄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부성애와 모성애에는 기적적인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희미한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냉대와 아빠의 부재 속에서 아이가 외롭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있다면 훗날 하은이에게 든든한 동반자이자 의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결정, 오늘 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하은이를 친한 친구 집에 맡긴 뒤 난임 전문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은 김지훈 박사. 민준 씨의 대학 시절 절친이자 지금은 이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일일까? 이런 상황에 아이를 또 낳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지만 곧이어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민준 씨의 모습과 동생을 간절히 바라는 하은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꾸준히 민준 씨의 안부를 묻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거 맞아? 지훈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든 게 가능해. 민준이 정자 샘플도 아주 잘 보관되어 있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나 너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 지난 7년간 난 늘 혼자였는걸. 이게 민준이도 바라는 일일 거라고 믿어. 그가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으면 좋겠어.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도울게. 우선 필요한 검사부터 시작하자. 다 잘 될 거야. 병원을 나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메마른 제 영혼에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 하나가 뿌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리라는 것, 특히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가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의 공기는 원래도 숨막혔지만 시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고모님의 잦은 방문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고모님은 골목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는 지위도 있고 먹고 살만했던 우리 집을 향한 은근한 시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쓰러진 후로는 더욱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은 우리 집의 몰락을 구경하며 고소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질녘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검게 변해가는 바나나 한 송이와 작은 귤 한 봉지를 들고서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고모님은 꿀이라도 바른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또 걱정이 많으시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왔어, 앉아. 걱정이 끝이 있나. 내 팔자가 이런 걸. 고모님은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집안을 한 바퀴 쓱 훑어보더니 제 방문 앞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좀 어때요? 차도가 좀 있어요? 쯧쯧. 그렇게 잘나고 멋진 애였는데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혀차는 소리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로지 뭐. 눕고 싶은 곳에 누워있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새아가씨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고모님은 마치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맨날 아침 일찍 나가서 깜깜해야 들어오니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말을 듣자 고모님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레퍼토리였죠. 형님,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말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형님이랑 조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 걔 아직 젊고 예쁘잖아요. 요즘 여자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으니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누가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지만 저는 고모님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모님은 거짓된 동정심을 가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훤칠하게 생긴 남자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데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 봤겠죠. 설마,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멀리서 봐서. 그래도 형님이 좀 신경 써서 봐야 해요. 과부도 아니고 남편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딴 생각 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냥 우리 민준이랑 형님이 짠해서 그러죠. 고모님은 동네 누구네 딸, 누구네 아들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다가 교묘하게 다시 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는 비수처럼 시어머니의 상처를 파고들었고 슬픔을 의심과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고모님을 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고모님, 오셨어요? 고모님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왔니? 고생이 많다. 여자 팔자는 참 고달퍼.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차갑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독사가 독을 뿜고 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돈 문제로 저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무서웠습니다. 제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민준 씨의 약을 챙기고 있을 때 여사님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 화장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 쓰네. 향수에, 립스틱에 없는 게 없어. 저는 그 질문에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이리 고객들을 만나야 해서 좀 단정하게 해야 해서요. 단정하게? 아니면 어떤 놈 보라고?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님의 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목구멍까지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했니?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네가 제일 잘 알겠지.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집은 아직 내 아들 집이야. 그 말을 남기고 여사님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억울함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옥죄어 오는 이 독설과 근거 없는 의심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제가 이제 막 뿌린 희망의 씨앗이 이 자갈과 독으로 가득한 땅에서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문제로 잔소리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몇 시에 돌아오든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은근슬쩍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제가 외출했다. 돌아올 때마다 제 온몸을 훑는 스캐너 같았습니다. 하은이도 그 변화를 느낀 듯 했습니다. 아이는 말이 줄고 어두워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달려와 안기는 대신
문 뒤에 숨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사랑은 본래 예민합니다. 이 집에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폭풍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터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하은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윙윙 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탁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시어머니가 아끼는 기념품들을 진열해 둔 유리 장식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사님이 시아버지의 유품이라며 늘 자랑하던 오래된 청자, 화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에 저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얼굴로 새파래져 있었고 주위에는 화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2층에서 내려오던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넘어진 손녀가 다쳤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에게 달려들어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이 화병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하은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재수 없는 것. 어미나 딸이나 집안 말아먹는 데는 선수야. 여사님은 귀를 찢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꼴 좀 봐라.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모양이야.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면서 분칠이나 하고 다니니 애를 돌볼 시간이 있기나 하겠어. 하여간 애군 덩어리야. 남편 잡아먹고 이제는 자식 시켜서 집안 기물까지 부수게 만들어? 애군 덩어리라는 말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상처받는 것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가가 여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애는 그냥 어린애일 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분노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네가 지금 저걸 감싸? 애비 없는 자식이라 버릇없이 구는 걸 내가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마. 그렇게 말하며 여사님은 구석에 세워져 있던 먼지떨이를 집어들어 하은이에게 휘두르려 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먼지떨이가 제 팔에 세차게 내리꽂혔고 살이 타는 듯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때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품에 안긴 하은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고함과 울음, 물건 깨지는 소리에 집안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먼지떨이를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때 고모님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 그녀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원군이라도 만난 듯 제 죄상을 온갖 과장을 섞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은 계속 혀를 차고 고개를 저으며 거짓 위로와 교묘한 부추김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진정하세요. 그러다 혈압 오르시겠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다 어른이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죠.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껴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팔에 화끈거리는 통증,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뒤엉켜 극심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고 여린 딸을 보며 저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대판 싸움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 대화하지 않았고 오가는 말들은 퉁명스럽고 차가웠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저 역시 더 이상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분노는 제 모든 노력을 못 이게 만들었습니다. 팔에 든 멍은 며칠 뒤 사라졌지만 하은이의 마음속 상처는 아주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겁이 많아져 제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자만 보여도 깜짝 놀라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제 결심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지훈 씨를 찾아가 필요한 의료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주사,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생활비는 빠듯한 살림을 꾸리기에도 벅찼습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지난 몇 년간 보험 영업을 하며 아껴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병원비를 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잠든 후 저는 여느 때처럼 민준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와 산소호흡기에 미미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앙상하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다툼, 팔에 남은 멍자국, 그리고 딸의 눈에 서린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나 너무 힘들어. 저는 그의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지난 7년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애썼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내 모든 노력이 소용없는 것 같아. 어머니는 날 절대 믿지 않으셔. 나랑 하은이를 늘 눈엣 가시처럼 여기셨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잖아, 나 결심했어. 우리에게 아이를 한 명 더 낳기로. 당신이 예전에 간직해두었던 행복보험을 쓰기로 했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생명이 기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정말 믿어. 아이가 당신이 깨어날 동력이 되어줄 거야. 엄마랑 하은이 곁으로 돌아올 이유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하은이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하며 울고 웃으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우리 가족 온전해야 해. 민준 씨, 이렇게 부서지게 둘 수는 없어. 약속할게.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지킬게. 내 말 듣고 있어? 아주 작은 신호라도 좋으니까 제발 대답해줘. 저는 침대에 머리를 밟고 복받치는 감정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바로 그때 밤바람 한 줄기가 살며시 열린 창틈으로 불어와 하얀 레이스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커튼 자락이 부드럽게 날아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다정한 위로의 손길처럼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것이 남편의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희미하고 고요한 대답이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덮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나 포기하지 않을게. 당신과의 약속 꼭 지킬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민준 씨가 예전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의 치료 계획을 엄격하게 따른 지 몇 주 후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양성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핏줄을 이어받은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행복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제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행복감, 그리고 곧 닥쳐올 끔찍한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든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말해야만 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하은이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여사님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은 경악으로, 이내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부들부들 떨었고 손에 쥔 테스트기는 구겨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사님이 쇠소리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신했어요. 저와 민준 씨, 아이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설명했습니다. 저희 남편 사고 나기 전에 병원에 정자를 냉동 보관해 뒀어요. 입 닥쳐. 여사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화상아, 감히 그게 내 아들 아이라고 말해. 민준이가 7년 동안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디서 애를 가져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배와서 내 아들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야? 따귀의 충격과 모욕적인 말에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7년간 쌓여왔던 그녀의 모든 의심과 억압이 끔찍한 분노로 폭발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발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저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누굴 속이려고 들어. 내가 너를 의심한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하은이 저것도 민준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어디서 애까지 배워? 내가 죽은 사람으로 보여? 여사님은 제게 달려들어 온갖 독한 말을 퍼부으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릴 거야.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을 해.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세요. 엄마, 겁에 질린 딸의 모습을 보자 어디선가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딸. 엄마 여기 있어. 제가 밀치자 박 여사님은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뭐, 이제 나한테 대들기까지 해. 너희 모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녀는 분노에 찬 몸을 떨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치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은 이미 잔을 넘쳤습니다. 지난 7년간의 모든 인내와 노력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와 하은이는 굳게 잠긴 방문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서성이며 내뱉는 욕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진정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는 발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주에 맞춰 박자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하은이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지치고 무서워서 잠이 들었지만 간간히 잠결에 흐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밖에서 벌어지는 폭풍 후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등교시키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고모님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인사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다시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형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건강 해치시겠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형님이 안 믿으셔서 그렇지. 저런 불효시가 못할 짓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 잠을 설친 시어머니는 헬쑥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어. 감히 어디서 애를 배워서 그것도 민준이 애라고 우겨? 날 아주 바보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봐줄수록 기어오른다고. 고모님은 혀를 차며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형님. 낳기라도 하면 더 골치 아파져요.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요. 뿌리를 뽑다니.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지가 민준이 애라고 박박 우기는데. 고모님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또 다른 악랄한 계략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형님도 참 요즘 세상에 방법이 없겠어요. 말로 해서 누가 믿어요. 증거를 잡아야죠. 손목을 잡아 끌고 얼굴에 들이밀어야 찍소리도 못하죠. 증거? 증거가 어디 있어? 찾아야죠. 그럼 밖에서 웬 놈이랑 붙어 먹었으면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도 붙여볼까요? 요즘 그 흥신소 사람들 기가 막히게 일 잘해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싹 다 잡아내요. 그때 가서 증거를 들이밀면 어디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고모님의 제안은 기름통에 던져진 불쏘시개 같았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에 조종당해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해.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서 온 세상에 알려야 해. 근데 사람 쓰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고모님이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준이 보험금이 아직 있잖아. 아끼지 않을 거야. 내 아들 돈으로 내 아들을 배신한 전연을 잡아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그의 아내와 아이를 해치려 하다니. 그녀의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묘하고 악독한 덫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 씨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다른 친구에게라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어떤 해명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맞서 싸우고 스스로 빛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할 때면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그 남자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민준 씨를 돌보고 하은이의 아침을 챙겨 등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 출근해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상담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과 저녁 준비로 바빴고 밤늦게까지 민준 씨의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단조롭고 피곤하며 슬픔으로 가득 찬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루하루가 버텨내는 시간이었지만 낯선 남자의 렌즈를 통해서는 제 삶이 전혀 다른 색깔로 보였을 겁니다. 제 시점에서 저는 태아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걱정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검사 결과를 보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알려주었고 제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탐정의 렌즈 아래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고급 산부인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안까지 따라 들어갈 수 없어 멀리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제가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매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제 미소를 봅니다. 그의 눈에 그것은 애인과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만남의 증거입니다. 제 시점에서 저는 병원비를 내고 의사가 처방해준 영양제를 사기 위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예금 계좌에서 꽤 큰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힘겹게 계약을 성사시키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탐정의 렌즈 아래 그 여자는 대형 은행에 가서 두툼한 돈다발을 인출합니다. 그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누릅니다. 그의 추측 속에서 이 행동은 남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더 나쁘게는 애인을 먹여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제 시점에서 제 일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한 기업 대표인 남성 고객과 직원들을 위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상담하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는 오직 일, 약관, 그리고 혜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의 렌즈 아래 그는 제가 비싼 카페에 들어가 점잖은 남자와 마주 앉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며 가끔 웃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지만 그들의 몸짓을 통해 은밀한 데이트, 교묘하게 위장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매일같이 저의 가장 평범한 행동들은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왜곡되고 날조되었습니다. 출근하고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일상이 시어머니와 고모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불륜 드라마의 조각들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미리 짜인 덫 속으로 저를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일이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먹구름에 뒤덮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와 서류들은 전화로나 사람이 많은 병원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지훈 씨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생활이 보장될 만한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저의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감시자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 씨는 곧 도착했습니다. 그는 겉옷 안에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그는 블랙커피를 한 잔 시키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 방금 당직 끝나고 바로 왔어. 그가 약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 아기는 어때? 입덧은 안심하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입덧은 별로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너한테 여기 오라고 한 건 이 서류들 좀 봐달라고. 저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냉동 정자 사용에 관한 법적 절차, 동의서, 그리고 최근의 정밀 검사 결과들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조차 알기를 원치 않는 민감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함께 보기 위해 가까이 앉았고 그는 가끔 특정 항목을 짚어가며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 법적인 부분은 병원에서 다 처리할 거야. 이건 선별 검사 결과인데 아주 좋아. 아무 이상 없으니 안심하고 몸조리 잘해. 우리의 대화는 오직 의학 용어와 저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심지어 영양관리와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의사이자 친구의 아내를 걱정하는 친구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민준이는 어때?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한 슬픔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똑같아. 그냥 누워만 있어. 그래도 나는 믿어. 희망을 버리지 않아. 힘내, 수진아. 지훈 씨는 서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위로의 제스처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대화가 끝나고 저는 음료값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다가 곧 있을 시술을 위한 병원비 예치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꺼내 지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거 미리 맡아줘. 필요한 비용 처리 좀 부탁해. 내가 병원에 여러 번 오기가 좀 그래서. 지훈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바다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넌 건강관리나 잘해.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걸림돌을 해결한 것 같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차 안에서 망원 렌즈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탐정에게 우리의 만남은 죄악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멀리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보는 장면은 마치 연인이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위로하며 서류 위에 손을 얹은 것은 교묘한 각도 때문에 마치 다정하게 손을 잡는 것처럼 찍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은 애인에게 돈을 대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진들은 살인 무기가 되기 위해 교묘하게 배열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 며칠 후 탐정은 결과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고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자료 전부입니다. 사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첫 번째 사진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고모님도 몸을 기울여 병적인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형님. 그녀가 저와 지훈 씨가 가까이 앉아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 눈빛 좀 봐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대낮에 카페에서 데이트나 하고 다니다니. 시어머니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 근처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봐, 손까지 잡고 있잖아. 고모님은 계속해서 해설가 역할을 하며 악의적으로 사진을 해석했습니다. 저 남자 훤칠하니 배운 사람 같은데 저놈이랑 붙어먹은 지 꽤 됐나 보네. 그러니 덜컥 애까지 가졌지. 질투와 증오는 시어머니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따져볼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녀에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자 지난 7년간 품어왔던 모든 의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사진, 제가 지훈 씨에게 돈을 주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끊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고모님은 이때다 싶어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거봐요, 형님, 제가 뭘 했어요. 형님 아들 돈으로 다른 놈까지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저 두툼한 돈다발 좀 봐. 저런 천하의 몹쓸 것. 아이고, 내 아들아.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아들 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이제는 저렇게 누워있고 며느리는 밖으로 나돌면서 그 돈으로 남자나 만나고 다니다니.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모님은 옆에서 계속해서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저렇게 콧대 높게 굴게 놔두면 안 돼요. 당장 쫓아내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죠. 그래,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잔인함으로 번뜩였습니다. 내가 전현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다. 그녀는 사진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악마에 의해 해석된 사진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잔혹한 복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모님과 탐정이 만들어낸 연극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고모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하은이는 오후에 친구 집에 보내두었습니다. 오늘 아이를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사진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들은 제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봐라, 네가 저지른 좋은 일들 좀 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지훈 씨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주워들었습니다. 전부 그날의 만남을 가장 음습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간 느껴졌던 감시의 시선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행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은 김지훈 박사님이에요. 민준 씨 절친이잖아요. 병원비랑 제 시술 문제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절친. 고모님이 비웃었습니다. 절친끼리 그렇게 딱 붙어 앉아서 손을 잡고 돈까지 주고받니? 고모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고모님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돈은 제가 병원비 예치금으로 부탁한 거고요. 아직도 발뺌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리가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아? 친구끼리 왜 그렇게 구석진 카페에서 만나? 병원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현금 다발을 줘? 누굴 속이려고 들어? 저는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제 어떤 해명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 사진들은 저를 단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지훈 씨에게 전화해서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가 설명해 줄 거예요. 확인. 둘이 입이라도 맞추려고? 박 여사님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네가 이 집안에 먹칠을 했어. 넌 내 아들의 아내도 내 손주의 어미도 될 자격이 없어. 고모님은 옆에서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고 시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제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 봐요, 형님. 아직도 뻔뻔하잖아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 증오에 찬 두 여자와 마주 섰습니다. 변호사도 정의도 없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말은 왜곡되었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짓밟였습니다. 억울함과 무력감이 목구멍에 쓰디쓴 덩어리처럼 걸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악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겠어. 네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우리 부부의 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녀 스스로 금지된 장소처럼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고모님도 썩은 고기를 노리는 까마귀처럼 신나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그들을 막으려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 방이에요. 하지만 증오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문이 활짝 열리고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뽑히고 안의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비밀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울면서 무력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 안을 샅샅이 훑었고 마침내 방구석의 작은 서류장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제가 부부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옛 설계도면, 집계약서, 그리고 병원 서류 뭉치까지. 그녀는 서류장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마구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산부인과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 그것은 민준 씨의 정자 냉동 보관 과정과 저의 시험관 시술 과정 전체가 담긴 원본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고 표지의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그녀에게 정자 보관, 시험관 아기 시술, IVF 같은 전문 용어는 외계어와 같았습니다. 질투와 편견에 눈이 먼 그녀의 머릿속에는 제 이름과 병원 이름, 그리고 붉은 직인들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음흉한 연애 계약서이자 저와 지훈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승리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서류 뭉치를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계약서야? 어디 아직도 네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 어머니, 그건 제 병원 기록이에요. 뱃속의 아기가 민준 씨 아이라는 증거라고요. 저는 일어나려 했으며 서류를 되찾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증거, 내 간통 증거겠지. 고모님이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저것들끼리 뭔가 계약하고 돈을 주고받은 서류가 틀림없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 서류 뭉치가 제가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무기이자 제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없애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갔다가 손에 라이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소리쳤습니다. 네, 더러운 증거. 내가 불태워버릴 거다. 그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 모서리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를 타고 번졌습니다. 안 돼요. 저는 절망에 차 소리치며 불을 끄려 달려들었지만 고모님이 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렌지색 불꽃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핥으며 저의 유일한 진실을 재로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춤추는 불꽃이 제 마지막 희망을 태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울부짖지는 않았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절망감이 제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증거를 없앴고 진실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불륜이라는 누명과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뿐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제가 된 것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를 거머쥐었고 불륜의 증거를 없애 저를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와 고모님은 거실에 다시 앉았고 얼굴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저것도 찍소리 못하겠지. 고모님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라고 내밀 서류도 없으니.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잔인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 나는 저것이 망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기를 원해. 나는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 없도록 명분 있게 저것을 쫓아낼 거야. 형님 뜻은? 고모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태운 건 저것이 물러설 길을 없애기 위한 것뿐이야. 내 마지막 한 수가 저것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다. 나는 저것과 하은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거야. 그 말을 듣자 고모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결과가 뻔한데. 하지만 비밀리에 하는 검사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계획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친척을 부를 거야. 병원, 바로 민준이가 누워있는 그 앞에서 가족회의를 열 거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서 내가 7년 동안이나 거두어준 며느리의 실체를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배신을 당했는지 모두가 알게 할 거야. 그녀의 목적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망신시키고 자신의 증오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편의 연극, 공개 재판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가 자신의 손녀가 아니라는 확신에 찬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우리 모녀를 치욕 속의 집에서 쫓아낼 완벽한 명분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역시 형님은 한 수 위시네요. 고모님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모두 형님을 동정하고 저것들을 경멸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도련님, 셋째 아가씨, 넷째 서방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애처롭고 고통에 찬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 집안 명예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민준이 있는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나야. 언니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그래. 내일 꼭 병원으로 와줘. 모든 친척이 모여서 내 증인이 되어줘야 해. 나. 그녀의 전화 한 통 한 통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소집하고 있었고 저는 곧 심판대에 오를 피고인이었습니다. 저는 어질러진 방바닥에 주저앉아 진실이 타버린 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내일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모든 사람의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날. 제 자신을 지킬 무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고 시어머니가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방을 치웠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개고 쓰러진 액자를 바로 세우고 진실의 죄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젯밤 서류가 불타버린 절망 속에서 저는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없앴어. 나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하은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고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길래 이렇게 예쁘게 입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빠 보러 갈 거야, 우리 딸. 삼촌이랑 고모들도 다 오실 거야. 착하게 있어야 해. 제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고모님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라도 가는 듯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우리 모녀를 칼날 같은 눈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본래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곳이지만 오늘처럼 공기가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누워있는 병실은 평소 저와 가끔 시어머니만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막내 시삼촌, 셋째 시누이, 넷째 시동생 부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보는 먼 친척들까지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호기심, 안타까움, 그리고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고소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속삭임.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바람 피우다 애까지 가졌다던데 정말이야?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민준이랑 박 여사님이 너무 불쌍해.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겁을 먹고 제게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아이를 보니 심장이 조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순진한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민준 씨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맞설 작은 힘을 주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싸우기에도 해명하기에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마지막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던 병실은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의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본 뒤 우리 모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연기된 고통으로 가득 차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쉬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불행한 늙은 어미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우리 집안의 가슴 아픈 일을 증언해 주십사 해서입니다. 이 일은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며 여기 누워있는 제 불쌍한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잊지도 않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은 옆에서 계속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떻게. 지난 7년간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죽은 것과 다름없이 여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 혼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아들을 간호하고 손녀 하은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아들이 불행할지언정 제게는 손녀와 며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저것에게 속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저것에게 속았습니다. 지난 7년간 저것은 우리 모두를 기만해왔습니다. 병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경악, 그리고 경멸.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민준 씨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저것은 남편을 돌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밖으로 나돌며 다른 남자와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뻔뻔하게도 어디서 애까지 배워서 제 아들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얼음 같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친척들 앞에서, 조상님들 앞에서, 그리고 제 아들 앞에서 저는 흑백을 가려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유전자 검사센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 하은이와 제 검체를 채취해서 친손녀 관계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병원이 환자의 법적 대리인 동의 없이는 민준 씨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박 여사님은 조손 관계 검사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본 뒤 제품에서 떨고 있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선고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저 아이가 내 친손녀가 아니라고,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너희 모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말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다. 최후 통첩이 내려지자 병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울부짖거나 애원하거나 적어도 반박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애원이 없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내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지는 법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대신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들을 마주하는 대신 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잠깐 고모 옆에가 있을래? 엄마는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민준 씨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행동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제 눈에는 오직 제가 사랑하는 남자만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했고 7년간 저를 홀로 폭풍우와 싸우게 한 남편. 저는 그의 앙상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늘 따뜻했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고 익숙한 손등의 힘줄과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억눌러왔던 세월의 무게를 담아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흐느낌 섞인 속삭임이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내 말 들려요? 벌써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렇게 나 혼자 당신한테 말을 걸었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안 믿어. 당신은 다 듣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 그렇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딸이 당신을 안 닮았대. 어머니는 하은이가 애군 덩어리라고 집안 말아먹을 애라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알지? 우리 딸 당신 많이 닮았어. 당신처럼 맑고 선한 눈을 가졌고 당신처럼 햇살같이 밝은 미소를 가졌어. 그리고 당신처럼 용감해. 할머니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도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혼자 몰래 울 뿐이야. 미안해, 민준 씨. 내가 우리 딸을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바람 피워서 애를 가졌대. 어머니는 내가 더러운 여자래. 기억나? 사고 나기 전에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병원에 갔잖아. 우리 행복보험을 들어두자고. 우리 집 축구팀을 위한 거라고 농담도 했잖아. 나 그거 썼어. 민준 씨, 당신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었어. 하은이한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길 바랐어.
당신의 핏줄을 이은 새로운 생명이 당신을 다시 깨어나게 할 기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바랐어. 근데 내가 틀렸나 봐. 당신을 깨우기는커녕 우리 모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 그들이 서류를 다 태워버렸어. 우리의 유일한 증거를 다 태워버렸어.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곧 우리를 쫓아낼 거래. 나 너무 지쳤어. 민준 씨, 지난 7년간 나 혼자 버텼어.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오늘은 정말 모든 힘을 다 쓴 것 같아. 저는 침대에 머리를 밟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 얼굴을 묻고 7년간의 억울함과 슬픔을 모두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주위 세상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가혹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사랑으로 얽힌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다짐했던 마지막 약속을 내뱉었습니다. 나 당신과의 약속 지켰어. 민준 씨, 나 우리 가족 온전하게 지켰어. 그 말이 제 입술을 떠나는 순간 저는 무언가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굳게 감겨있던 민준 씨의 눈가에서 뜨겁고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그의 헬쑥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빛났고 제가 짊어졌던 모든 고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그 눈물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따뜻하고 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년간 미동도 없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경련처럼 스쳐 지나가는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을 약하게나마 쥐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민준 씨,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희미한 움직임, 눈물 한 방울과 약한 손길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악랄함과 잔인함에 날리는 가장 강력한 일격이었고 저와 제 아이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웅변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움에 찬 웅성거림이 병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저것 봐. 민준 씨, 손이 움직였어. 울고 있어. 그가 울고 있어. 시어머니와 고모님도 경악했습니다. 승리에 차 있던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기가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대답, 단 한 방울의 눈물은 그녀가 쌓아 올린 증오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간 그가 무감각한 조각상이 아니었음을, 그가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의 고통 때문에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실 안에 모두가 방금 일어난 기적에 말을 잃은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훈 씨가 굳은 표정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젊은 간호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고모님은 움찔했습니다. 고모님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사람들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지훈 씨는 상황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침대 곁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민준 씨의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 애쓰는 그의 손을.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와 민준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훈 씨는 민준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집안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뭘 바로잡아?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권위를 지키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와? 너랑 저것이랑 한패잖아. 지훈 씨는 화내지 않고 똑바로 서서 박 여사님을 그리고 모든 친척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째는 민준이와 수진 씨의 주치의로서, 둘째는 민준이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입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봉인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수진 씨가 절망에 빠져 제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본 서류를 모두 태워버렸다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직감했습니다. No. 다행히 병원 규정상 모든 중요한 의료 기록은 사본을 만들고 전자 파일로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의 공증을 받은 사본입니다. 8년 전 고민준 씨와 유수진 씨가 정자 보관 절차를 밟았다는 모든 과정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달 전 유수진 씨가 민준 씨의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모든 의료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붉은 직인과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 뱃속의 아이는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백히 민준이의 아이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실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웅성거림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고모님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카페에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를 설명하고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친구의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진 씨가 제게 준 돈은 병원비 예치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일을 여러 번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 병원의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내미는 서류 한 장 한 장이 강철 같은 증거가 되어 모든 비방과 악의적인 추측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게 드러났습니다. 민준 씨의 눈물은 사랑의 증거였고 지훈 씨의 서류는 과학과 법의 증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제 명예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를 향했던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는 이제 동정으로,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와 고모님을 향한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소 과묵하던 셋째 시누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형님 아들 간호하고 손녀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그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시삼촌도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은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사람 가르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식하게 행동하세요?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방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박 여사님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넷째 시동생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모,
어디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수님 옆에서 부추긴 게 바로 고모잖아요. 남의 집안 풍비박산나니까 기분 좋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고모님이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아직도 발뺌이세요? 시동생의 아내도 끼어들었습니다. 고모가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이간질하는 거,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누가 몰라요? 오늘 아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고모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모든 죄를 시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나는 그냥 형님이 믿으니까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비난과 고모님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뺨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아들의 대답,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경멸,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녀가 쌓아 올린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어머니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처럼 원망 섞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의 울음,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 속에 앙상한 어깨만이 치욕과 고통 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한 연극은 막을 내렸고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운명의 심판이 있던 그날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부서진 조각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싹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해 뜨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하은이를 알아봅니다.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릴 때면 그의 눈에 부드러운 기쁨이 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제가 그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작은 고무공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한번 쥐어봐요. 지난 7년간 수천 번도 더 해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잠시 후 저는 아주 약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떨리면서 공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은이가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을 자랑하며 그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그의 오른팔이 꿈틀거리며 마치 뱃속의 아이 그림을 만지려는 듯이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의식이 강하게 돌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희망의 불씨가 진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단적이지도 가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묵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관리하지도 저나 하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제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끔 문틈으로 민준 씨를 몰래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된 용서는 없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한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고모님은 그날 이후 친척 중 누구도 그녀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장사도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쁜 소문은 멀리 퍼지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악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부드러운 가을 아침입니다. 저는 제법 불러온 배를 안고 하은이의 손을 잡고 거실 창가에 서서 집 앞 작은 정원을 내다봅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심은 분꽃들이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하은이가 제게 기대어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동생 태어나면 내가 같이 놀아주고 글자도 가르쳐 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딸 착하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했고 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통쾌함 대신 잔잔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작은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고 서서히 회복 중인 남편의 따뜻한 눈빛이 있고 그리고 조용히 참회하는 법을 배우는 시어머니가 있는 미래. 저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스럽거나 피곤한 미소가 아닌 강인함과 너그러움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폭풍은 진정으로 지나갔고 희망의 빛을 품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